북한은 어제 함흥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시험 사격한 새 무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훈련을 핑계삼아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를 바보라고 지칭한 데 이어 한미훈련의 명칭을 바꾼 결정을 배설물에 비유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웃기는 것이라며 막말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말복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대구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와 전남엔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내렸고 밤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레끼마가 중국 저장성 일대를 강타하면서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모두 47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항공편도 2,100편이 결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의 압박이 연일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 5차례 탄도미사일 등의 쏜 것과 함께 지금 쏟아내는 비방과 조롱, 모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보시면 청와대를 향해서 바보 겁먹은 개, 미사일 사거리 하나 판정 못해 쩔쩔맨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대화 동력 유지에 집중한다란 입장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북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은 한미가 아니라 미북이 밀월관계를 가시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 더 노골화된 이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우리의 대응은 과연 적절한지, 한국을 아주 콕 집어 대놓고 겨냥한 신무기 실험 등 압박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건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 외무성국장 명의로 나온 담화문은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명칭을 지휘소 훈련으로 바꾼 것을 두고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악취가 안 날 것 같으냐며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북한이 쏜 미사일 사거리를 2차례 수정한 것을 두고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매며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노골적으로 비아냥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웃기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화답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한의 이 조롱 같은 발표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모이지도 않고 화상회의만 열더니 오늘은 북한의 비아냥에 한마디 응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은 북한의 조롱보다 정부의 이 안보 방기가 더 화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백대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외무성의 조롱성 담화에 대해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청와대를 직접 적시해 쩔쩔맨다, 웃음거리라고 폄훼했지만 한마디 응수를 안 한 겁니다. 장관이 조롱당한 국방부와 소관 부처인 통일부도 입을 닫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일 뿐이라며 미북 정상의 친서 외교는 도리어 긍정평가할 일이라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올 들어 7번째 발사체 도발에 나선 어제는 NSC도 열지 않은 채 관계장관 회의를 그것도 화상으로만 개최했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있었던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NSC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결국 대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안보 방기 정부와 안보 절벽 대통령이 북한의 조롱보다 더 화가 나는 상황이 참담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오늘 한미훈련 첫날이라 북한의 비난이 예상됐었다며 외무성 국장급의 담화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못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북한은 이렇게 대놓고 우리를 압박하고 조롱하면서 대화는 이제 미국하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은 없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대통령도 작은 시험이라고 했는데 남한 당국이 뭐기에 횡설수설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남한이 군사연습을 해명하기 전에는 대화 국면이 오더라도 미북 사이 대화지 남북 대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남한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데 이어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한미가 공동으로 실행하는 군사훈련에 대해 한국 정부만 비난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미사일 훈련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면죄부 삼는 셈입니다.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섞어서 보내고 한국에 대해서는 대화에서 판문점 3자 회동 때처럼 한국은 빼고 미국과 직거래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ICBM 실험 동결을 최대 외교적 시적으로 지금 여기고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없더라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미북 대화 성과를 원하는 미국을 이용해 이른바 통미봉남을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편지라고 했던 이 북한 김정은의 친서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 한미연합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김 위원장의 불만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북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한미동맹 꼴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히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친서의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연합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하루 전에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엔 김 위원장의 원색적인 표현을 빌려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연이어 올린 트윗에선 친서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이 종료될 때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신들은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트럼프 특유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북한의 편을 들면서 정작 동맹국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집착을 이용해 한미 간 불화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당초 신임 주미대사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지명이 됐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하지만 외신에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등의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문 특보의 주미대사 지명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는데 야당에선 특보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새 주미대사 발표 하루 전날 대사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가 현재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지만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미국 국무부 출입 기자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이 문정인 주미대사에 반대한다는 비공식 신호를 보낸 후에 지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문정인 특보는 정권 초기부터 한미동맹은 장기적으로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 조야를 자극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여러 경로로 문정인 특보에 대한 거부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도 문정인 특보를 미국이 거절했다며 특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도 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내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고사를 한 건지. 청와대는 미국의 반대설에 근거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을 하루 만에 공개를 하면서 새 무기 체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을 갖췄는데 살상 반경이 축구장 서너 개 정도로 넓은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무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염과 함께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멀리 건물 옥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태블릿 PC 형태의 기기를 들고 발사 모습을 참관합니다. 북한은 어제 함흥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발표하면서 정확한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 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하시면서 발사 차량엔 2개의 발사관이 탑재됐고 지난 5월에 이어 한글 지읒으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도 찍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개발한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와 외형이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탄두에서 950여 개의 자탄이 분산돼 축구장 서너 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에어테크스하고 유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면 3포형 탄두, 확산탄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대구경 방사포에 이어 신형 단거리 3종 체계가 모두 연료 충전 시간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기동성과 은밀성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북한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북한을 의식해서 훈련명은 당초 19-2 동맹에서 동맹 표현을 뺐습니다. 자, 이번 훈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국군 대장이 처음으로 사령관을 맡아서 전체 훈련을 이끕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한미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 가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합니다.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과 비핵화 실무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동맹 표현을 빼고 지휘소 연습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맹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과시하는 것이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여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한국군 대장인 최병혁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처음으로 사령관을 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This shows the strength of trust between us as allies, a strategic advantage that no adversary can match. 한미 훈련은 통상 작전 계획에 따라 반격 작전도 가정하지만 올해는 1단계 기본 운영 능력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복 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안정화 작전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 북한이 신형 지대지 전술 미사일 개발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양호 한국 국방안보포럼 WMD 센터장과 함께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기존과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징을 가진 무기체계, 새 무기란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발사했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지금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이스칸다르 미사일과 그다음에 방사포를 발사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두 미사일의 한 중간적 형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미사일, 요건 한 300km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과 상당히 유사한 외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미사일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실제 전투하는 이 지역에 있는 지상군 병력을 일소에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지금 탄두가 거의 한 400kg 이상 정도를 장착을 할 수 있어서 네. 이게 뭐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전술 핵 탄두 정도도 장착할 수 있는 정도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무기를 계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이제 마하 거의 6에 이르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무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 우리 군의 어떤 지상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라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방어 시스템, 이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나오고 있는데. 방어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준비가 돼서 실전 배치가 된다면? 사실은 좀 방어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하 한 6 이상 정도, 마하 7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혹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천궁 이 그 개량형 미사일 이런 것들 통해서도 요격이 조금 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격 미사일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또한 결국 또 도발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무기 체계가요.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케이티즘, 우리는 그 전술 유도 미사일과 사실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타격하겠다고 킬체인용으로 개발한 미사일과 거의 동급의 미사일, 그거 동급이라기보단 더 크고 더 먼 거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해서 지금 실전 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 이번 발표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그 전에는 쏘고 나서 방사포다, 탄도미사일이다 알아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공개를 다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좀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가 뭐 불상발사체니 미상발사체니 그러면서 발표도 지난번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보계통의 혼선을 보여주는 모습 그런 취약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발표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석 중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어떤 위협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했을 때는 좋습니다. 뭐 그것을 꼭 타격하겠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동급의 무기 체계를 통한 훈련을 하는 것들을 공개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좀 문제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것이요 국방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적 리더십의 문제다. 즉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이것을 국가 수뇌부가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 국방안보 포럼 WMD 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 조회에서 막말과 여성 비하 동영상을 상영해 논란을 일으킨 지 나흘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도 혐한 방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가던 도중 고개를 숙입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임직원 700명이 모인 원래조회 때 막말과 여성 비하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틀어줘 논란을 빚었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회사는 지난 9일 사과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급락했고 한국콜마가 위탁 생산하는 유명 화장품과 의약품 브랜드까지 불매운동 대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전파하겠다며 재단까지 운영해온 윤 회장이지만 창업 29년 만에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던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일본 화장품 건강식품 업체인 DHC도 자회사가 혐한 유튜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侵略でもないし、であれは植民地じゃないんですよ。収奪どころかひたすら投資して持ち出しなんですよ。
DLC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공식 SNS 계정 댓글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고유정이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고유정은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새 변호인단에는 이른바 촛불 판사로 불리던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유정은 첫 재판을 앞두고 다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고유정 측은 세계 최초의 계획 없는 계획살인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할 계획입니다.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계획적 범행 증거로 내세운 흉기는 요리, 화학제품은 청소, 수면 유도제는 수면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역시 일상적 검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시신을 CCTV가 있는 곳에서 유기한 것을 보면 우발적으로 범행 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유정 변호인단을 이끄는 A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시절 집시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일명 촛불 판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A 변호사는 지난달 9일 고유정 변호를 맡다 여론의 비판에 밀려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로펌을 나와 다시 고유정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고유정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배가 뒤집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신유만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충남 서천군 장항신항 인근 해상에서 1.3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고기잡이 도구를 들어올리다 배가 균형을 잃고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9시쯤 전남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는 52살 윤모 씨 등 4명이 조개를 잡다 밀물에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해경이 출동해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낮 1시쯤에는 울산 나사해변 앞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낮 2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낮 3시 10분쯤에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송 나들목 인근에서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물놀이 테마파크 야외주차장에서는 포터 차량에서 불이 나 옆으로 번지며 모두 차량 3대가 불에 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절기상 말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찜통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제주도엔 비가 내렸는데 오늘 밤 서울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릴 때는 서울 어린이대공원. 아이들이 뛰어놀던 분수대는 뜨거운 날씨에 텅 비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늘을 찾아 부채질을 하고 낮잠을 청해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너무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폭염 경보가 내리면서 동물들도 실내로 들어가 아시아 코끼리 우리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대전과 충청도에는 폭염 경보가, 포항과 부산 등 경상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기도 고양이 36.8도로 가장 높았고 서울도 35.7도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말복을 맞은 냉면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아이들도 시원한 물냉면을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집에서 뭐 해먹기는 너무 더웠고 그래서 오늘 저 아들들이 맛있는 냉면 사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너무 맛도 좋고 시원하고. 야외조격장에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넣은 냉탕이 등장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시원한 조격장에 왔는데 얼음까지 들어오니까 몸은 뜨겁고 발은 시원하고.
중국에 상륙한 9호 태풍 레끼마가 서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며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개 식용을 중단하라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목소리가 광화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살생 없는 복날을 보내자며 시민들에게 수박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붉은색으로 물들인 개 인형들이 쇠창살 안에 가득합니다. 앞에 모인 시민들은 개 식용을 반대한다고 적힌 피켓을 일제히 흔듭니다. 말복을 맞아 동물보호단체 회원 500여 명이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개 고양이들이 반려동물로 인간과 교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식용으로 끔찍하게 도살당하는 이 모순적인 집회 참가자들은 복날에 개고기 대신 시원한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라며 수박을 나눠줬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식용으로 희생되는 개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동물 불법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실제로 개 식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복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멀리하게 되고 요즘은 이게 삼계탕 아니면 장어. 즐겨 먹는 편이었는데 전체 사회적인 추세가 그걸 좀 덜 먹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개 식용 논란에 대해 개사육 농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애완견하고 식용견은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개고기가 불법인 역사가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합법이기 때문에 복날 뜨거운 날씨만큼 개고기 찬반 논쟁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소똥을 공처럼 말아 굴리는 습성에서 이름이 붙은 이 소똥구리는 급격한 산업화로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해외에서 이 소똥구리를 들여와 국내 복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소똥구리 2마리가 몸통보다 큰 소똥을 굴립니다. 국내에선 1971년 이후 자취를 감춘 곤충입니다. 가축 방목과 목초지가 줄어든 탓입니다. 반면 그런 환경이 잘 갖춰진 몽골은 소똥구리의 천국입니다. 과거에 했던 거 보면 한두 개만 제대로 발견하면 한 군데서만 50마리씩 나오더라고요.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소똥구리 복원을 위해 몽골에서 소똥구리를 들여왔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해 몽골의 동고비에서 103마리, 남고비에서 97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몽골 소똥구리는 국내 개체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똥구리는 현재 국립생태원의 곤충 사육동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소똥과 말똥을 대체할 먹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번식에 관한 연구를 할 것이고요. 증식한 개체를 바탕으로 복원된 서식처에 방사를 해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동식물은 소똥구리를 포함해 총 25종. 지난 5월 자연에 방사한 따오기에 이어 소똥구리도 국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이 붉은 수돗물 이 문제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포항에서도 지난달부터 검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포항시는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36살 A씨는 보름 전부터 수돗물 필터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는 게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애들이 물 때문에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이틀 전에 교체한 샤워기 필터입니다. 하얗던 필터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고 이물질도 껴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양치할 때도 수돗물 대신 정수기 물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입으로 들어가고 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포항시는 어제부터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남구 5천읍 일대에서 신고 3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포항시는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정밀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흡수 공급 과정에서 망가지가 이런 게 이온 형태에 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입자 형태로 바뀌면서 그 필터링이 됩니다. 앞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던 인천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 발표와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로운 병원은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5년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둔 김경숙 씨. 제때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갈 곳이 많으면 정신질환 무섭지도 않고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뚜껑 같이 닫아놓고 그야말로 자꾸 몰아넣고 하면은 질환이 계속 묻히죠.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입원할 병상 수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새로운 병원이 생기는 일은 번번이 지자체 반대에 가로막힙니다. 최근 경기 오산에 이어 인천에서도 한 병원이 설립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정신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편견과 공포를 없애려면 치료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혐오의 대상은 아니고 폭력의 대상은 아니고 배제의 대상은 아닌데 우리와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 명. 이 가운데 33만 명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숨어있는 환자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참한 말로 이 앱스타인 억만장자인데 체포됐었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네,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아이고. 앱스타인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억만장자인데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난 2002년부터 4년 동안 무려 20명이 넘는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달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대 1,000억 원을 지불하고서라도 보석으로 풀려나려고 했는데 법원이 지난달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후 목 주변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채 교도소 감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어허. 보석 기각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교도소 측은 앱스타인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윌리엄 바미 법무장관은 끔찍한 일이라면서 법무부 감찰관에 조사를 지시했는데 앱스타인을 둘러싸고 일었던 여러 추악한 진상은 끝내 묻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본 대신 벨기에, 이 삼성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반도체 이야기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조달이 어려워진 반도체 핵심 부품을 벨기에에서 확보했다고 일본 경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매체는 삼성 간부 출신인 한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예?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업체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본 기업 JSR과 벨기에 한 연구센터가 합작 설립한 EUV 레지스트를 공급업체로 추정하면서 최대 10개월치까지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벨기에산 수급에 관련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재 다변화에 주력한다는 데는 변함없다고도 했는데 일종의 NCND, 긍정도 부정도 않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심정지로 사망, 수영대회의 모습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입니다.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죠. 올해 광주 세계마스터즈 수영대회 수구 경기에 참가한 70대 미국인 고령 선수 A씨가 경기 도중에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호주와의 경기에 출전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팔다리가 풀리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다가 물속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한때 맥박을 되찾기도 했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심정지 상태를 보이면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구가 정말 힘든 운동이라서 그렇죠. 70대로 출전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황정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을 강타해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는데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와 인도에도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나면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허리까지 범람한 물이 거칠게 소용돌이 치면서 성인들도 혼자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새벽 1시 45분 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 저장성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하루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3만 4천여 채가 산사태 등으로 망가졌고 이재민 500만 명이 발생하는 등 우리 돈 2조 5천여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这3个村啊是地高低洼的，他们啊就从了最严重，房间里面都有水。 같은 시각 미얀마 몬주에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흙이 순식간에 주택 27채와 차량 5대를 덮치면서 4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 케랄라주 등 남부에도 8일부터 나흘간 계절성 집중호우가 내려 115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5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케랄라 지역에선 산사태 등으로 9일에 20명이 숨지는 등 사흘간 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신은 수행자라며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백이 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박서보 화백인데 식을 줄 모르는 그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최윤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약 70년의 여정을 130여 점으로 풀어낸 박서보 회고전. 올해 88의 나이에도 전시를 위해 묘법 신작 2점을 작업했습니다. 캔버스에 겹겹이 바른 한지를 연필로 긁어서 요철을 만들어내는 묘법 작업을 그는 수행과 같다고 말합니다. 스님이 하루 종일 목탁 들으면서 남예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듯이 자기를 비우는 거지. 반복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비워낸다. 작가는 2000년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껴 치유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으로부터 뭐가 오는 게 아니라 그림이 흡인지가 돼서 보는 사람의 모든 걸 빨아당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21세기 들으면서 치유론을 내걸었다고. 지난해 조병수 건축가가 설계해 지어올린 연희동의 작업실 겸 자택은 훗날 치유의 전시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예술가의 덕목으로 통찰력과 열정을 뽐낸 그는 변화하지만 변질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합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 받았던 조수들의 도움을 물리치고 다시 홀로 작업하는 그는 이걸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걸쳐그리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혼자 고독하게. 수행자처럼. 예,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힌 9호 태풍 렉기만은 칭다오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쯤에는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길에는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서쪽 지역 역시 비의 양이 적지 않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다 보니 바다의 파고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해상을 중심으로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운항 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그래도 30도 이상이고요.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또 다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말복인 오늘 그야말로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말복은 지났는데도 더위는 여전할 것 같다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서늘한 가을이 좀 더 가까이 왔다. 한 곱이 넘긴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곧올 가을 기다리면서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